최근 배터리데이에서 저희가 이제 테슬라 관련된 설명을 좀 일부 좀 수박겉핥기식으로 드린 거죠.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더 훌륭하고 더 개연성 있는 분석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 경제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그런 전문 채널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한 그 자동차 시장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이 올바른 흐름, 그로 인해서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터리 데이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2030년까지 3TWh의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저렇게 호언장담하느냐, 저거 완전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배터리 업체는 그동안 기술을 놀고 먹어서 축적된 게 아니다. 전기차 업체만큼 내연차 업체 그 이상으로 기술 개발하고 이 배터리 분야도 연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처음 등장이 91년도였고 활발하게 연구된 건 19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상당히 연구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숨가쁘게 발전을 거듭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축적된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을 테슬라가 어떻게 단기간 내에 3년 안에 그들의 2배, 보통 2030년까지 이 시장조사 기관에 의하면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하는 총량이 1.5TWh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2배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 이번에 뻥은 좀 크다, 떡밥이 너무 크고 이거 환수 못한다, 회수 못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시죠. 2005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축하를 위해 우드사이드의 에버하드 집에 모인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독립기념일 축하 퍼포먼스로 로드스터 배터리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한 엔지니어가 테이프로 묶은 20개의 배터리에 전도성 열선을 집어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배터리는 마치 소형 로켓처럼 연쇄 폭발을 하면서 하늘로 치솟았고 그 광경을 보는 모두가 넋이 나갔습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7천여 개의 배터리셀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사회 지도층, 부유층이 훈장처럼 여기는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어떤 부자나 유명인이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가다 타 죽는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고 배터리 폭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동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천 개의 배터리를 폭발시키면서 배터리 내부 작용을 하나씩 배웠고 불이 번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배열 방법과 배터리 폭발을 중지시키는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매년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의 주요 모델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장 먼저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온 테슬라의 배터리 안정화 기술이 전기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테슬라가 처음 냈어요. 이거는 이전에 했던 그런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갔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에너지 원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낸 제조사도 테슬라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불이 한번 붙으면은 진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물질이다, 산소와 활발하게 반응이 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원소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배터리가 한번 불이 붙으면 연쇄 폭발이 나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화염을 일으킨다라는 걸 최초로 알아내고, 이 방법에서 안전성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가장 포괄적으로 한 업체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테슬라가 그 특허 이제 공개할 테니까 마음껏 갖다 쓰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된 특허를 한 630개 정도를 냈는데 그 가운데 70%가 배터리 관련된 특허입니다. 배터리 셀, 배터리의 BMS, 연쇄 화재를 방지하는 어떤 기술들, 뭐 이런 18650과 관련된 그 기술이 뭐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긴 주행거리를 갈 수 있으며 발열을 제어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특허가 테슬라가 낸 전체 특허의 70%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배터리 업체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가 테슬라입니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뿐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열등한 리튬이온 배터리 형태라고 하는 원통형 18650, 2170을 가지고도 다른 브랜드에서 따라올 수 없는 고성능. 어떤 분들은 단순히 주행거리만 보시는데요. 뭐 코나 니로 EV도 400km가 넘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는데 전기 모터가 물리는 게 150W에 불과합니다. 204마력이에요. 테슬라는 최소 1.5배 그리고 높게는 3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출력으로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레인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코나 EV하고 니로 EV에 200kW의 전기 모터를 달면은 주행거리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300kW의 고성능 모터를 달게 되면 주행거리는 얼마나 더 줄어들까요? 아마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는 현재 그 배터리의 효율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가 2030년까지 3TWh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언한 거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저희가 이전 그 영상에서 1TWh의 배터리면은 이게 전기차 100kWh의 배터리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느냐? 1000만 대 생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이 야, 이게 100만 대지 어떻게 1000만 대냐? 산수도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환산하실 때 보면 항상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그 100kWh면은 10만 Wh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K가 공이 3개 붙는 1000단위니까요. 이 K 다음에 이제 메가죠. 요건 100만. 그 다음에 기가. 요거는 이제 10억이죠. 자, 그 다음에 그 테라. 요거는 1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여러분들 1조 나누기 10만 해보면은 1000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착각을 하시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우리가 3TWh를 2030년까지 생산할 건데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17TWh의 배터리가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CATL, 파나소닉, BYD,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업체들이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2030년까지 1.5TWh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너무 목표가 작은 거 아니냐. 좀 늘려라. 우리가 3TWh 하면은 너희들은 적어도 한 3배는 해야 되지 않겠냐. 17TWh 필요하니까 좀 더 생산을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좀 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자극을 하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얘기 가운데서 2030년까지 이제 전기차 2천만 대를 달성할 것이다 하니까 20TWh 하면은 2천만 대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러면 1TWh당 100만 대라는 얘기구나.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20TWh가 필요하다고 한 건 전기차 만드는데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솔라시티 태양광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기 생산해가지고 배터리 저장하는 ESS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확대가 되면 앞으로 전기차보다 ESS 사업이 규모가 훨씬 더 클 거예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가정에서 쓰는 전기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가정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에서 투입이 되다 보면 앞으로 ESS 분야에 투입돼야 될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발사해가지고 다시 환수하는 팔콘 9 이 로켓도요.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발사할 때는 이제 로켓 연료를 사용하지만 일단 궤도에 올라가서 움직일 때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라고 스타크 인더스트리 영화의 주인공처럼 지금 현재 700개의 스타링크가 이미 궤도를 돌고 있고요. 2030년까지 42,000개를 확충을 하겠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에 들어가는 전력원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8kWh에서 10kWh 그 정도 배터리로 한 3년 정도 수명을 예상해서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무시 못할 양이죠.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이 배터리가 주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면서 2030년까지 다각적으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ESS, 그 다음에 우주산업까지 다 통틀어서 지구에서 필요한 배터리의 총량이 한 20TWh 정도 될 테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3TWh 정도는 생산을 맡겠다. 나머지도 좀 힘을 내서 이 필요한 용량에 좀
생산을 박차를 가해서 도달을 좀 해달라. 예, 그런 이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리튬 인산 철도 제안을 했지만 하이니켈, 히토리 중에서 이제 코발트가 문제니까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니켈 비중을 높여서 그걸로 에너지 덴시티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제조 단가는 낮춘 고에너지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을 왜 들고 왔느냐. 이 재밌는 기획이 이제 나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 8월에 이 푸시케, 16 푸시케라는 소행성에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목성의 띠에 있는 소행성인데요. 이 16 푸시케가 어떤 소행성이냐면 이 주성분이 니켈과 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히토류가 풍부하게 이 매장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행성 자체가 다 돈덩어리라고 하는데 이 경제적 가치로 하면 $1,000경, $1,000경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켓을 쏘고 그 로켓 안에 채굴기를 넣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그 니켈을 포함한 히토류를 태운다. 2022년 8월에 발사를 해서 2026년에 회수하겠다. 자, 그런데 이 나사의 로켓과 채굴기를 누가 공급을 하냐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공급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계획만 지금 발표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플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계약금도 받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에서 광산 찾아가지고 배터리 만드는 원료를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넘어서 너무 우주적으로 로켓 발사해서 마치 영화 아바타의 그 판도라 행성이 그 자원 덩어리였던 그런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처럼 실질적으로 우주에 가서 니켈을 비롯한 히토류를 가져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배터리의 전체적인 공급 라인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그다음에 스페이스X, 솔라시티로 구성되는 앞으로의 에너지 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왜 이런 배터리 사업에 이렇게 주력을 하느냐. 사실 최근에 그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시각이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 회사다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배터리 회사다라는 말도 사실은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닌데 현재 그 모든 이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가 이 기반이 배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배터리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배터리를 이용한 모빌리티 그리고 그 모빌리티가 구현하는 그리고 취합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최종적으로 그려내는 비즈니스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3년 만에 그 반값 전기차를 내겠다는 전략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드린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사실 이걸 막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 저도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머리도 아프고 보시는 분들도 졸리실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웃라인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되니까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3년 안에 반값 전기차를 만들겠다. 자, 이게 테슬라의 비즈니스의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그려내는 이 비즈니스의 그 완성된 그림은 디바이스, 즉 말해서 전기차를 판매해서 그 판매된 수익으로 회사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그 계획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자, 여러분들이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IT 혁명, IT에서 디바이스 혁명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사업은 어떻게 나뉘냐면 스마트폰 이전에는 누가 더 좋은 단말기를 만들어서 그 좋은 단말기로 좋은 해당 기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제 그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뭐 당연히 시장에서 높은 쉐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요게 스마트 기기, 다시 말해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게 기기적인 어떤 가치도 높죠. 그 안에
이동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각종 이 디바이스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SoC 개념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혁명을 일으켜낸 그런 형태이기도 한데, 이동하면서 데이터 사용이 자유롭다는 그 특성 때문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가 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디바이스 시장에 가져온 시장 계약보다는 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애플을 비롯해서 이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런 서비스 주력기였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빅데이터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이 이루어낸 산업혁명이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변경시켰고 전 세계 경제 지도까지도 바꿔놓은 거죠. 근데 이 스마트폰 혁명에서 영향을 유일하게 받지 않았던 산업군, 대표적인 산업군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냥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고 먼 거리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이어져 온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IT 산업에서 발전한 통신 모듈을 조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OS로 통합을 해서 제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내연기관의 특성상 그러한 제어 방식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지금 도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내연 자동차의 복잡한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그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통신 프로토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 통합 OS로 빨리 진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통신 규격이 뭐 크게 말하자면은 뭐 1대1, 여기서 1대1이라는 것은 ECU가 이렇게 통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노드 간의 멀티로 통신하는 그런 어떤 그 캔의 구조를 배제하고 뭐 그런 식으로 붙거나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연결이 되거나,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술자 협회에서 이것도 6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모듈.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1대1인 거죠. 뭐 하나를 연결해서 하는 전통적인 그 방식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넓게 쓰고 있는 ECU 연결 방식, 캔을 통한 ECU 연결 방식, 이게 2세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3세대가 이제 도메인으로, 그룹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도메인으로 연결을 해서 통신하는 방식인데, 여기까지는 OTA, 오버 디 에어의 통신이 불가능해요. 그 인포테인먼트 정도나 뭐 간단한 어떠한 그 변경 정도는 통신 모듈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기능 개선이라든지 또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용량의 큰 데이터들을 OTA로 날려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테슬라 모델 S하고 모델 X도 도메인 컨트롤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도메인 방식에서 진일보한 크로스 도메인 컨트롤이라고 해서 OTA가 가능한 방식의 도메인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이 1대1 모듈 방식에서 캔을 통해서 발전을 했던 그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걷어내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을 받으면 그걸 기반으로 알고리즘화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리라이트 시켜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현재의 자동차 통신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OTA가 가능한 크로스 도메인 컨트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모델 3나 모델 Y는 존 컨트롤이라고 해서 존, 자동차를 3개 존으로 나눠요.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PC박스 딱 있어서 PC박스가 이 존으로 나뉘어져 있는 레귤레이터 3개를 조율을 해서 액추에이터로 연결되는 이런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각각의 통신들도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서 구현하는 FSD가 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도 있지만, 메인 서버를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OTA로 정기적으로 받아서 새롭게 개선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 자율주행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어요.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좋은 눈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뇌를 전두엽의 이 주름, 다시 전두엽의 주름이 많다는 건 이 폈을 때 면적이 넓다는 거거든요. 이 면적이 넓을수록 이 신경망은 더 치밀해지고 그리고 또 전반적인 연산 능력은 올라가는 거니까 이 주름을 더 깊고 많이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통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런데 바로 이게 내연 자동차와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처음부터 OTA를 통해서 수많은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140만 대가 좀 안 되죠. 출고된 테슬라의 자동차가 이 140만 대가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주행하는 데이터들을 계속 테슬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했냐면 애플, 구글, 이런 아마존 플랫폼 데이터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기업들이 단말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 단말기를 사원에 쥐어져서 이 단말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던 게 자동차를 이용한 먼 거리, 빠른 거리의 이동 시의 데이터의 취합이었거든요. 이걸 그동안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그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더 확장되고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한 모빌리티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값 전기차를 3년 내에 만들어서 이게 얼마의 손해를 끼치던 뭐 얼마를 미치고 팔던 테슬라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테슬라의 전기차를 쥐어줘서 테슬라 전기차가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내는 광범위하고 빠른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자, 그럼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계속 그런 식으로 완성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해서 그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대중차 운송 사업까지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보험이에요. 2019년 8월부터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테슬라 보험을 판매를 했어요. 테슬라 보험이 일반 보험하고 다른 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테슬라 보험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40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각 자동차가 어떻게 주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운전자, 특정 운전 패턴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하고는 전혀 요율 방식이 달라요. 기존 보험사들은 나이, 운전 경력, 사고 유무, 자동차 가격, 그리고 또 뭐 들어가 있는 옵션, 뭐 주행 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몇십 년 동안 보험료 한 번도 제대로 타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이미 본전은 다 뽑은 것 같아. 이런 격차가 생겨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테슬라 보험은 앞으로 해소를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11월부터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 확대되고 유럽은 이제 독일을 시작으로 또 서비스가 시작되고 중국도 곧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계약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 테슬라 보험을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될지 아직 뭐 발표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 전기차 반값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가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서비스 매출을 더 확대를 할 생각을 하면서 전기차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반값 전기차 한번 낼 겁니다. 얼마가 남든 안 남든 상관없이 낼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저 같아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뭐 얼마가 부족하다 얼마가 손해를 보든 팝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으로 인해서 그 디바이스가 마치 스마트폰 디바이스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스마트 디바이스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걸 모빌리티 데이터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애를 쓴 기업들이 못했던 거를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전적으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내연 자동차들이 동일한 전략으로 쫓아가게 되면은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고사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바로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내연 자동차들은요, 테슬라처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없어요. 전기차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테슬라가 좋은 품질의 전기차를 내놨고 경쟁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따라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얼마를 부시든지 간에 만들어내서 일단 경쟁에서 이기고 보자. 이 전략이에요. 그러면 테슬라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디바이스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겁니다. 2023년까지 300만 대로 늘리겠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500만 대까지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대까지 2천만 대 달성하겠다. 이 계획대로 가면은 이 디바이스에서도 규모 경제가 달성이 되니까 디바이스에서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차를 따라가는 내연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지금까지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만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절반 정도 3분의 1로 최소한 줄이더라도 앞으로 4, 5년간은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4, 5년 동안 계속 돈을 써야 돼요.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점점 수익 구조가 좋아지겠죠. 전기차는 빠르게, 배터리도 빠르게, 그리고 그 전기차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도 빠르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무엇보다 무서운 건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작년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용 컴퓨터로 FSD라는 PC박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테슬라에서 개발한 겁니다. 지금 이거 파운드리 삼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주는데 요게 작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 이전에 사용했었던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용 컴퓨터였던 드라이브 PX2였는데 PX2의 TOPS가 21조 원이었거든요, 초당. 그런데 테슬라에서 지금 개발해 놓은 거는 144조입니다, 초당. 7배 정도 연산 성능이 빨라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 야 이게 테슬라가 PC 기업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냈지? 그러면서 TDP는 75W밖에 안 돼요. TDP가 그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그 FSD PC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만큼이나 성능이 좋은 그 AI용 프로세서가 있긴 한데 이 TDP가 4배예요. 그게 소비 전력의 4배입니다. 지금 테슬라 FSD 그 프로세서는 TDP가 75W인데 75W에서 모든 성능이 다 그렇게 압도적인 게 아니라 자율주행에서 꼭 필요한 TOPS 연산 성능하고 그 다음에 FPS 이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서인 거죠. 그래서 저전력에서 이 자율주행을 효과적으로 들어오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이 테슬라가 또 무슨 발표를 했냐면 2021년도에 TSMC 이제 파운더리사를 삼성에서 이제 교체를 해가지고 7나노 공정으로 앞으로 한 1년 후에 그러니까 2021년 4분기에 이 성능의 연산 성능 3배가 되는 2 FSD 버전 2 발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들은 이제 이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는 이 기반에 최소 6년 뒤떨어져 있고 그 이상 뒤떨어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기술 개혁이라는 것을 보통 최소 5년 빨라야 그 정도 되고요. 뭐 늦게 되면 아마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2년 단위로 매 2배, 3배 막 이렇게 늘려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테슬라에서 무서운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연 자동차들이 그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라든지 앞으로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뭐 지금에 와서 테슬라를 능가하고 테슬라를 경쟁에서 이기겠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내연 자동차들이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겠느냐? 제가 일전에 제시했던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나의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반값을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3년 안에 반값 전기차를 내고 배터리 가격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듯이 내연 자동차도 지금 전기차의 빠른 보급을 어느 정도 지연시킨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내연 자동차가 수명을 연장한다. 이게 맞겠네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비결은 내연 자동차의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끌어올리려면 충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전기차와 내연차의 장점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그 플랫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배터리 용량이 좀 크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각 그 차종마다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모듈화되어 있어서 개발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브랜드든 아니면 어소시에이션, 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던 간에 모듈화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배터리 용량은 막 6kWh, 뭐 7kWh 그 정도로 낮추어서 원가를 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차에도 적용하기가 쉽게 어셈블리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급속 충전기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 정도 6kWh, 7kWh 배터리 정도면요. 급속 충전으로 80% 충전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충전 이렇게 넣어놓고 유튜브에서 그 오토기어 시승기 하나도 다 못 봅니다. 그러면 벌써 충전돼서 갈 수 있어요. 나머지 뭐 덜 돼 있는 거는 회생제들을 통해서 뭐 그럭저럭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모듈로 하고 최적의 성능으로 조율을 해서 이걸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대중차에서도 이게 들어가면 도심에서 한 2-30km 한 5분 충전해도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전기차들 막 30분씩 불려놓고 또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또 가서 교환하고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급속 충전이 되면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에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유류비도 최소화되고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또 뭐 배터리가 충전이 다 안 돼 있는 상황 그래서 EV 모드가 동작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생제동을 통한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 수 있으니까 내연 자동차처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이브리드만큼의 효율이나 또 이런 그 탄소 배출량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제조사들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탄소 배출량을 1km당 뭐 50g 이하로 줄이게 되면은 자동차 판매하거나 뭐 환경 규제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고 계속 전기차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사업 유지 못합니다. 뭐 한 4, 5년간은 의욕적으로 으쌰으쌰해서 벌어놓은 돈 계속 녹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보여주면서 이 네이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니까 어때? 끝내주지? 예, 그러면서 뒤로 따지는 이 법인 통장에 그 숫자 보면서 눈물 훔치지 마시고 언젠가는 테슬라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집니다. 경쟁에서 도태돼서 인수합병되거나 아니면 역사 쪽에서 흐지부지 돼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건 전기차를 얼마나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놔서 그 전기차를 판매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가느냐가 아닙니다. 관련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미치고 팔고 배터리를 미치고 판매를 해도 그걸 기반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모빌리티의 어떤 빅데이터가 만들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창출되는 서비스 수익이 앞으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네온자동차와 테슬라를 크게 벌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될 겁니다. 전기차 전략을 펼칠 때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 조직되고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첫 모델에서부터 성공을 이어나가야지만 승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삼성의 옴니아 봐라. 뭐 옴렉이 쓰레기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성공을 하지 않았느냐. 삼성의 스마트폰 전략을 배우면 된다. 이거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분석하면서 기업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기가 막혀요. 왜? 이건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하고요. 현대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의 전략을 따라간다? 네,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현대자동차는 엎어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요, 매출 순이익의 60% 이상이 반도체 사업에서 거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분야에서도 최근에는 뭐 낸드 플래시, 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파운더리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 OLED 사업부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다양한 공급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5G 모뎀, 또 배터리,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분야에서는 별로 매출이 크지 않지만 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삼성 SDI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처음 어떻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는지는 뭐 잘 알려져 있죠. 뭐 1985년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모여서 이제 프라자 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 환율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986년도에 이제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됩니다. 미일 간의 반도체 협정을 맺게 되죠. 왜 그랬냐면은 당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을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반덤핑으로 가격으로 공세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자금을 등에 업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던 됩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드디어 인텔에서 디램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도저히 뭐 이 가격을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흔들리는.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이제 관세로 무역 보복을 하면서 일본을 계속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드디어 일본이 거기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더 이상 반도체 가지고 이제 가격 덤핑으로 장난질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설 투자,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이
이제 일본에서 조금 움츠러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1977년도에 한국 반도체 인수하고 나서 이병철 회장의 지휘 아래 반도체 사업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D램 사업을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얼마 못 가서 망할 것이다. 내부적인 반대도 심했고, 특히 기흥 3공장을 건립을 할 때만 해도 1,600억인가요?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다 그래요. 당시에 뭐 1,600억이면 지금으로 같이 따지면 엄청난 손해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 사태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본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됐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D램 불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바에서 1980년도에 마스오카 후지오라는 그 연구원이 그 플래시 메모리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도시바는 이제 이 플래시 메모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산이 될지에 대해서 그때 감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D램 사업이 주력이었으니까. 그래서 1988년도에는 이제 인텔에 맡겨서 그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이득을 로열티로 받는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했었고, 1992년에는 아예 삼성전자에다가 우리가 뭐 공짜로 기술 이전 해줄 테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D램 사업을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니까 낸드 플래시로 좀 이렇게 주의를 돌려서 우리가 좀 D램 사업을 좀 더 견고하게 끌고 나가고, 당시 이제 도시바는 램버스 램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램버스 램을 통해서 D램의 절대 강자가 되겠다. 결국은 그 램버스 램 사태, 램버스 램 결함 문제로 인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바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그게 이제 최대 빌런 사태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시바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낸드 플래시 사업부 외에는 뭐 남아있는 게 없는데, 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또 이 IT 기반이 되는 기반 기술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도체는요, 이 수명이 짧습니다. 이 제품 수명이 짧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놓느냐가 관건이에요. 먼저 내놓으면 이 선행 업체를 후발 업체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술 격차가 한 달 정도만 차이가 나도 이게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그리고 한 달 후, 그리고 몇 달 후에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먼저 개발해서 먼저 시장에 놓는 업체들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후에 개발을 해서 시장에 투입을 해도 결과적으로 수익 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삼성이 이 반도체 분야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IT 산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하고 애플은 무슨 관계일까요? 뭐 당연히 경쟁사죠. 두 회사들은 뭐 스마트폰, 갤럭시, 아이폰을 두고서 경쟁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이 웃으면 삼성도 웃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애플이 최대 경쟁자, 스마트폰 사업의 최대 경쟁자인 삼성을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든지 낸드 플래시, 또 디스플레이, 모뎀, 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삼성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덜 공급을 받고 배제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반도체 D램 분야에서 지금 43%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37%가 넘어요. OLED도 그렇고, 또 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삼성 SDI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또 그 5G 모뎀 이제 애플에서 출시를 하는데 퀄컴에서 전량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하고도 5G 모뎀을 공급한다 이런 계약을 했어요. 배제를 하고 싶어도 이 시장 상황에서 배제가 안 됩니다. 이 기반 기술들을 워낙에 폭넓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 갤럭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전 세계 전자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놓쳤을까요? 어떻습니까? 매출 규모라든지 시총은 떨어졌겠지만 순위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순이익, 뭐 한 해 전체 한 55조 정도 되죠. 60조가 좀 안 되는데 그 중에 60% 이상이 반도체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삼성은 현재 자리 위치에 고수했을 것이다. 반면에 그 IM, 그러니까 IT 모바일 사업부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비중은 약 10%,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갤럭시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삼성의 자리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반도체, 낸드 플래시, 디스플레이, 또 배터리, 또 통신 모뎀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 제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순이익이 35조가 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근데 이 현대자동차가 1년에 거두는 순이익이 3조 5천억,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옴니아로 실패를 했었던 건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 일이에요. 몇 번의 실패를 딛고 그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봐. 충분히 그럴 만한 체력 그리고 그럴 만한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삼성전자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갤럭시 원, 옴니아가 있었는데 없네요.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뭐 부셔버렸나? 예, 햅틱이고 이게 갤럭시 원입니다. 요게 이제 삼성의 갤럭시 신화를 열어준 첫 번째 모델이 됩니다. 삼성이 옴니아를 통해서 삽질을 한 거는요. 이 삼성은 하드웨어를 만들던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어요.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이걸 고객 손에다가 지어주고 그 이전에는 뭐 본부 하면서 안성기 배우님 써서 이제 광고를 하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게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기계 하나 잘 만들어 놓고 디자인 잘 뽑아놓으면 알아서 쓰겠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라서 이제 옴렉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게 된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구나. 스마트폰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승패의 가장 주된 핵심이 되겠구나를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갤럭시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안착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스마트폰이 왜 그 데이터가 기업에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되느냐. 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취합되는 데이터가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 생각해 보세요.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전 연령대, 다양한 지역, 국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 뭐 또 여가를 즐길 때, 업무를 볼 때, 뭐 이동을 할 때,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와요. 자, 그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군을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갖게 되면은 고객들에게 어떤 상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유형화된 상품이 아니라 무형화된 서비스는 또 어떤 식으로 제공이 돼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특히 음악, 공연, 예술, 엔터테인먼트 이런 분야에 대한 타겟 마케팅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광고도 그 이전까지는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에서는 신문에 광고 내거나 대형 방송사에서 광고 때려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렸는데 이제는 타겟 어드버타이저가 가능한 거죠. 이 상품은 특수한 이런 계층에 더 호소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층이 모여있는 어느 채널이나 매체에 노출을 하게 되면 광고 효과. 이런 전반적인 전체 경제 흐름을 관통하는 맥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총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애플이 결과적으로 아이폰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형태. 그러니까 이 기계를 통한 매출, 그리고 이 기계가 만들어주는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로 생성되는 그런 매출,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만개를 했던 거죠. 삼성은 처음에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게 아니구나. 빠르게 자본이 있고 그리고 또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삼성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삼성은 당장의 스마트폰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기반 기술이 너무 많아요. 현대는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내연 자동차 입장에서도 만도 또 현대모비스, BC 사업부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에서도 지금 세계 4위, 5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도 현대가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해주고 이런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사의 차를 국산화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거기서 매출내는 이런 과정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이를테면 보이시의 커먼 레일 시스템 이런 어떤 기반 기술을 있어가지고 계속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이런 거 없어요.
내연 자동차에서도 그런데 전기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현대가 자동차 산업, 지금의 내연 자동차 산업을 유지하지 않고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기차 파워트레인도 아직 모듈화하거나 완성하지 못해서 이 남양연구소에서 400V 시스템 연구하고 있고 800V 시스템은 저희 리막 오토모빌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파워트레인마저도 기술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도 지금 전략적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은 이 400군데가 넘는 곳에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많게는 1000억대에서 적게는 수십억대의 그 투자금을 활발하게 투자를 해서 뭐 소프트웨어, 또 전기차, 또 배터리, 뭐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고 기술을 뭔가 얻기 위해서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지 삼성처럼 완벽하게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어떤 상품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서플라이의 위치에 전혀 있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자동차는 옴니아 같은 이런 과도기적인 제품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없어요. 처음부터 갤럭시가 나와야 됩니다. 옴내기 같은 쓰레기 전기차를 내면 안 돼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얼마 못 가서 체력 바닥나고 경쟁은커녕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조직이 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전략을 세울 때 저는 기초 체력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차별화된 현대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시장하고 미래 전기차 시장을 이렇게 평행선상으로 놓고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그 급격한 혁명을 보지 않았냐. 여기서 교훈을 얻고 빨리 대비를 해라. 자동차 시장도 그렇게 될 거다. 전반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환경 얘기부터 할게요. 스마트폰은 일단 통신 시스템만, 통신 환경만 구성이 되면, 이게 사람이 손에 딱 쥐어져서 어떤 지역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소비재예요. 물론 뭐 통신이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지만 그게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니까 사업 전환이 굉장히 빠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아이폰 3S가 발표되면서부터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2010년도 불과 2년 만에 시장이 완벽하게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수명이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입니다. 뭐 3, 4년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환경적인 제약이 굉장히 큰 소비재입니다. 자동차는 환경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돼요. 추운 곳에서는 추운 곳에 걸맞는, 눈이 많이 오는 곳은 사륜구동 쓰셔야 되고, 스노우 타이어 써야 되고, 기름 값이 좀 비싼 곳은 좀 연비 좋은 거 쓰셔야 되고, 충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전기차가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전기차 저도 불편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적인 제약이 굉장히 커요.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변화의 흐름에 빠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요, 스마트폰하고 달리 최소 5년 수명이요. 길게는 10년, 15년 이상 쓰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평균 잡아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을 잡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수명이 대략적으로 5배 이상입니다. 한 번 구입하면 그렇게 써야 돼요. 가격도 최소 10배에서 20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일어났던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자동차에서는 그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스마트폰이 한 2년 정도 만에 시장에서 급격하게 바뀌었다면 자동차는 그 변화의 시기가 대략적으로 최소 5배, 한 10년, 길게는 15년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럼 전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2012년 테슬라 모델 S에서부터인데 뭐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었어요. 본격적으로 전기차로 관심이 끌기 시작한 거는 내연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 시점부터입니다. 2017년 정도로 봐야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2020년 올해에 전기차로 이제 차세대 시장이 바뀔 것이다라고 누구든 다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이제 오겠구나. 뭐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오겠다라는 말은 다 동의를 하죠. 그러면 2020년이 원년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완전히 변혁이 돼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 시간까지는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203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들이 2030년 정도에 어떤 지지들을 하냐면 대도시에 내연차 못 들어오게 하겠다. 혹은 2035년에 아예 내연차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예, 그 정도의 시간이면 전환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유라고 보고 시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내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한 10년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판매 곡선은 급격하게 내리막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빠르게 보급되면서 자동차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하면은 가솔린, 디젤, 뭐 하이브리드 요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거기에 이제 전기차가 상단에 올라오면서 예, 프리미엄 시장 그리고 또 미들레인지급 시장, 보급형 시장의 지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내연 자동차는 앞으로 10년간은 내연 자동차를 또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동차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좀 개발도상국들, 그런 국가들에서도 자동차 인프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국가들은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더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연 자동차 시장의 지도가 다시 재편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내연 자동차들이 주요 판매되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다른 어떤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현재 자동차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 위주의 환경에서는 이제 전기차로 빠르게 이제 대치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어서 나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 자동차가 10년간의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삼성전자처럼 당장 자동차 사업하지 않아도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업체들에게 서플라이어로서 매출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고 뭐 생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같으면은 뭐 다 때려치고 그냥 뭐 지금부터 전기차 올인하고 뭐 내연 자동차 뭐 그냥 정리하고 과감하게 나가도 됩니다.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몇 번 실패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지만 현대 자동차는 지금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삽질을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완성화된 전기차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대차가 테슬라의 대체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끌어나갈 수 있는 주요 제조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요, 옴니아 전략 섣불리 펴서는 안 됩니다. 삼성처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거를 보정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또 자금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화된 전기차를 내놔야 되는데 비슷한 어떤 상품성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요, 비슷한 상품군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테슬라의 앞선 기술력, 또 앞선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한 달 안에 자율주행 선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4단계냐 5단계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제조사들의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좋은 자율주행이 나올 겁니다. 몇 단계인지 간에 지금까지 내연 자동차든 전기차 회사이든 선보였던 모든 제조사들보다는 그래도 가장 훌륭한 수준, 가장 나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방식으로 테슬라랑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비교당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같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없이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답습할 환경적인 요인, 자금적인 요인이 현대자동차에는 없습니다. 옴니아 전략 하셔는 안 돼요. 이거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삼성하고 다르다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부터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슷한 상품군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비교당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도 앞서 있지만 하드웨어도 많이 앞서 있습니다. 전기모터 EXL도 그렇고 인버터 기술도 그렇고 BMS 기술도 그렇고 배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 몇 년, 5, 6년 이상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품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비교만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한정없이 낮출 수 없어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는 너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도 전기차 지금 테슬라는 내년부터 이제 100만 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현대 기아차나 다른 내연 자동차들은
전략적으로 뭐 생산을 한다 그래도 몇십만 대 수준일 거예요. 그나마 이 배터리를 공급받을 때에도 테슬라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배터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경쟁력에서도 밀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같은 상품군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화된 제품을 내기 위해서 체력, 그리고 또 자금에 대한 어떤 그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차 팔아서 돈 버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 내연차를 팔아서 앞으로 10년간은 이게 캐시카우가 돼야 되는데, 이 캐시카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캐시카우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한 고심을 하셔야 돼요. 10년간은 유지가 될 겁니다. 너희들이 뭐 내연자동차 끝물이라며, 그리고 비싼 차 사지 말라고 존버하라며. 비싼 차, 비싼 내연차를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내연차 사지 말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이면서 당장 필요한 내연차는 사시되, 1억이 넘고 뭐 2억이 넘는 이런 비싼 내연차들은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쓸만한 전기차, 고급형 전기차들,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이 시장이 전환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모델들이 플래그십 모델들이에요. 그 모델들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내연자동차 계속 유지되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뭐 이게 감가가 계단을 타고 내려오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이 바뀌어서 플랫폼이 변하게 되면 이 절벽처럼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내연자동차가 이제 주연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비싼 내연자동차를 사실 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좀 존버하시고 좀 지켜보셔야 된다. 상황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당장 필요한 그런 자동차 같으면은 아직 충전 인프라 충분하지 않으니까 완성도 높은 내연 자동차를 사셔서 앞으로 한 5, 6년, 7, 8년 정도 뭐 실용적으로 탈래,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그런 시장에 좀 더 주력해야 돼요. 그런 시장에서 상품성을 높이고 어떻게든 순이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정면 승부가 아닌 틈새 시장, 현대에서 새로운 어떤 상품군을 만들어내서 그 상품군을 통해서 현대 EV의 미래가 밝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들을 통해서 브랜드의 전체적인 밸류를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화된 대중 전기차를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쏟아내시는 전략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 급하게 서두르셔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내연 자동차들이 처음에는 테슬라를 막 쓰레기라고 욕하다가 상황이 급변되니까 이제 막 따라가야 된다, 이제 막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경쟁력 있는 전기차 만들고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정면 승부들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상품군, 그 RM20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스포츠형 모델들을 내게 되면은 이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고급 스포츠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들을 깨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열광을 합니다. 이게 뭐 3, 4억을 들여야지만 가질 수 있었던 이 퓨어 스포츠카, 전기차, 이거를 1억 정도에, 이건 진짜 대단하다. 현대가 이런 제조사였구나. 야, 이렇게 훌륭한 스포츠용 EV를 만드는데 대중 전기차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내연 자동차로 더 체력 비축하시고 상품성 높여서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끌어올린 다음에 성숙한 기술로 전기차를 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서둘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뭐 아이오닉 5, 6 이런 식으로 해서 25조 빨리 내가지고 전기차 왕국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여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한 이제 절반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또 상품성 높이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